대신에 살림과 육아를 당신이 하기로 독박 육아를 한 거지. 그리고 결실은 달콤했다. 앞으로도 열심히 더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잘해봅시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째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고 있는 마스입니다. 2026년에도 저희 부부는 여전히 간소한 식사로 단순하게 먹는 걸 즐기고 있고요. 절약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1월 급여가 다른 달보다는 수당이 조금 더 붙는 달이라 지난달에 비해 급여가 좀 더 많이 나와서 이번 달엔 주식 투자를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연 5천만 원을 모으는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요. 연 5천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매월 400이 좀 넘는 금액을 모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 매월 400만 원 이상씩 저축을 하기에는 아무리 아껴 쓴다고 해도 저희 부부의 급여가 좀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수당이 좀 더 나오거나 성과급이나 연말 정산 등이 나오는 달에 충분히 저축을 해야 다른 평달에 저축을 좀 적게 하더라도 연 5천만 원을 달성할 수 있답니다. 저는 자동이체로 월 300만 원을 각 주식 계좌로 걸어놨고요. 급여가 좀 넉넉히 들어온 달엔 추가로 주식 계좌로 이체를 직접 하고 있답니다. 자동이체를 걸어놓은 계좌는 남편의 연금 계좌와 저의 연금 계좌, ISA 계좌, 그리고 미국 주식을 사기 위해 일반 주식 계좌 등으로 각각 나눠서 자동 이체가 되고 있습니다. 매월 적립식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있고 매도는 잘 하지 않고 있어요. 가끔 어떤 주식을 사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전 남들 다 아는 우량한 대형주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1월의 배당 수익은 18만 3,312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작년 1월과 비교하면 정말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월 배당이 100만 원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매수해 보겠습니다. 저는 미니멀 라이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절약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축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니까 매달 통장에 남는 돈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2017년쯤부터인가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우리 월급은 그대로 같았거든요. 남편도 저도 똑같은 위기감을 느꼈지만 둘 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먼저 움직였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서점으로 달려가서 투자 관련 책을 사서 읽기 시작했고 설거지를 하면서는 음악 대신 부동산 팟캐스트를 들었어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전세가율, 갭투자, 레버리지 같은 단어들이 완전히 외계어처럼 느껴졌지만 그래도 계속 들었습니다. 한 주, 두 주 지나니까 조금씩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이제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확신이 좀 들었어요. 아, 이거 진짜 제대로 공부해야겠다라고 말이죠.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저녁마다 남편을 붙잡고 오늘 배운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뭔지, 이 동네는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처음엔 시큰둥하던 남편도 제가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눈빛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남편도 투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누가 투자를 공부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죠. 두 사람이 함께 이 공부를 할 수는 없었어요. 맞벌이로 둘 다 직장을 다녀야 했고 살림도 하면서 육아도 해야 했거든요. 투자도 해야 했지만 다른 모든 걸 잘 해내면서 투자도 함께 잘할 수는 없었어요. 저희 부부는 이 MBTI가 정반대로 정말 상반된 성격을 가지고 있답니다. 남편은 스스로도 인정하는데 돈 관리를 꼼꼼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즉흥적이고 장기적인 자금 계획을 세우는 걸 어려워합니다. 가계부 같은 것도 작심삼일이고 체계적인 돈 관리가 필요한 일에는 잘 맞지 않는 성향이었어요. 반면 저는 신혼 때부터 절약을 좋아했고 저축하는 걸 즐겼어요. 엑셀로 저축액을 정리하는 것도 전혀 스트레스가 아니었거든요. 투자는 몰라도 저축은 꾸준히 했었고 그 덕분에 투자는 몰랐어도 종잣돈은 마련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딱 3년만 시간을 달라. 내가 우리 노후를 책임질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동안 아이들만 좀 맡아달라. 그렇게 시작한 게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약속했던 3년을 훌쩍 넘어버렸어요.
지난 5년간 저희 부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제가 투자 공부를 한다고 주말마다 나가고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저녁에도 책상에 앉아 있을 때 남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육아를 전담하고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 직접 들어보시죠. 처음에 우리가 대화했잖아. 투자는 누가 한 명이 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대신에 살림과 육아를 당신이 하기로. 그때 어땠어? 마음이? 솔직히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지. 투자 자체를 아예 전적으로 하면서 애 둘의 육아를 주말, 평일 뭐 저녁 늦게까지도 그치. 혼자 봐야 되니까 내가 꼼꼼한 스타일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막 나서서 뭔가를 개선하고 싶어 하고 막 맞아.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음. 합의한 건 그거였던 것 같아. 투자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분야라는 걸 우리가 그때 깨달았고. 우리는 아니고 마스가 깨달아서 나를 알려줬지. 이게 이해를 시킨 거지. 그치. 그렇게 해야 되나? 그냥 돈 모아서 예전처럼 맞아. 우리 부모님 세대들처럼 맞아. 그냥 뭐 저축을 해서 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 살다가 아닌가라고. 돈이 모이면 뭐 맞아. 그거에 맞는 걸 사고 이 어.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계속 이렇게 뭐 뉴스를 보고 서울의 집값이 뭐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몇 배가 뜨고 우리도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내가 할 수는 솔직히 없는 상황이니 그치.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우리 집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솔직히 마스밖에 없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제 상황인 거지. 서울에 아파트에 거주라고 했었으면은 막 그치. 그냥 집이나 그냥 옮기면 살자. 우리가 그냥 있었겠지. 시골에 그냥 땅 사가지고 집을 지어놓고 살고 있던 때니까 그 부담이 되게 컸던 것 같아,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생각이 되게 컸던 것 같아. 근데 주변의 상황이 너무 급변하니까 우리가 생각대로 이 상황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그때 깨달은 거야. 그리고 전혀 투자와는 다른 선택을 했었던 거지. 아예 투자를 생각하지 않고 살았으니까. 그렇지. 절약만 했지 뭐 자산을 불려야겠다? 뭐 이런 생각하고는 거리가 멀었잖아. 근데 뭐 워낙 절약하고 이런 것도 잘했었고 뭐 휴직했을 때도 뭐 살림이나 이런 거를 되게 잘 챙기고 유튜브 산다고 해서 깜짝 놀랐었거든. 근데 솔직히 이 사람은 뭔가를 한다고 하면은 그 기간이 어떻게 됐건 그걸 꾸준히 해내는 거를 보면서 잘한다.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해서 뭐 그런 의견을 했을 때 뭐 그래 그렇게 해보자라고 그랬었지. 근데 그때 이제 한참 하면서도 나도 되게 힘들고 오빠도 되게 힘들었잖아. 많이 힘들었지. 뭐가 제일 힘들었어? 우선 일주일 전부터 어떤 계획이 착착착착 잡히더라고. 이번 주말엔 뭐 어딜 가고 그 자료를 정리해서 그걸 또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 모임에서 막 토의도 하고 저녁에 또 모여서 하고 그럴 때마다 이제 아이에 대한 뭐 케어라든지 전적으로 내가 해야 되니 부담이 컸지. 부담도 되게 크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 또 둘째가 많이 어렸잖아. 독박 육아를 한 거지. 근데 이제 임장을 갔다 와서 하루에 뭐 5만 보 이상 막 걷고 근데 그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 아니 무슨 5만 보야. 그치, 나도. 여행 가도 3만 보, 뭐 유럽 여행을 가도 3만 보 이상을 안 걷는데 그리고 와서 막 다리 아프다고 그러지. 파스 맨날 붙이지. 다시 그 몸을 갖고 보고서를 쓰고 정리를 하고 또 다시 그 발표 자료를 만들고 막 이거는 진짜 보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는구나 가족을 위해서 그런 짠한 마음이 많이 들었지. 그리고 뭐 이제 내가 너무 지쳐가지고 힘들다 진짜 못하겠다 막 이럴 때 맛있는 뭐 곱창을 사준다든지 뭐 그래 내가 그 기억 난다. 오빠가 힘들어하면 뭘 해주긴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여행은 못 가겠고 바로 앞에 곱창집 되게 맛집이 있었잖아. 그치. 거길 한번 데려갔는데 오빠가 또 기분이 풀리더라고. 풀린 건가 아니야, 풀린 풀렸어. 척한 건가 당신이 참 단순한 거지. 단순해서 참 다행이야. 내 생각에. 우리가 그래서 그 3년, 5년을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건가? 버티고 잘 어쨌든 서로 믿음을 주어가면서 버텨올 수 있지 않았나. 나는 당신 덕분에 믿어주고 따라주고 그래도 했었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난 그런 생각 많이 해. 당연히 믿었고 안 믿었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고 힘들었어. 힘들지만 결실은 달콤했다. 좋다. 괜찮다. 지금까지 괜찮아지고 더 좋아지는 것만 지금 남아있으니 앞으로 미래를 생각했을 때 어때? 우리 옛날에 뭐 어렸을 때 뭐 수험 생활하든 그 정도 기간이잖아. 대학 공부 하고 그치. 막 3년간 열심히 죽어라고 뭐 공부해서 취업할 때 하는 것처럼 취업 공부할 때 막 죽어라고 막 했던 노력은 들어가야 되지 않나 맞아. 싶어. 들어가야 이 정도의 된다고 싶어. 투자 수익을 올리고 하는 기술을 혹시 공부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 정도의 투자가 없이 우리 대학 공부할 때 하루에 막 15시간 막 넘게 공부를 그렇지. 하잖아.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가는 건데 몇 억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 정도의 공부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도 안 하면서 투자 수익을 얻겠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지 않을까. 그냥 달라는 거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더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잘해봅시다. 네, 돈도 많이 벌고. 오케이. 짠. 부동산 소득을 불로소득이라고도 하죠. 일하지 않고 얻는 소득이라는 의미랍니다. 하지만 공부를 직접 해보면 절대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투자 공부는 정말 많은 노력으로 일구어내는 과정이더라고요. 제가 초반 3년간 투자 공부에 쏟아부은 과정을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주당 40시간 가까이 공부를 했고요. 주말은 전국 곳곳을 다녔는데요. 하루는 엄지발톱이 빠진 줄도 모르고 임장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투자와 부동산 관련 책만 200권 이상을 읽었고 수십 개의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평일에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출퇴근 시간에 유튜브를 듣고 점심시간엔 독서를 했어요. 퇴근하고 나서도 아이들을 재우고 나면 책상에 앉아서 밤 10시까지 노트를 정리하고 잤습니다. 월화수목 금금금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휴일도 없었고 3년간 여행도 거의 안 갔어요. 직장을 제외한 저의 모든 시간을 투자 공부에 쏟아부었죠. 그 시간 동안 남편은 육아를 전담했어요. 둘째가 어렸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갔을 때였거든요. 저도 힘들었지만 남편도 똑같이 힘들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남편이 더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투자에 대한 모든 걸 남편과 공유를 했어요. 성공도 실수도 손해도 전부 말입니다. 공부했던 모든 걸 다 나눌 순 없지만 되도록 많이 공유하려고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투명함이 신뢰를 만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이 저를 믿어준 이유도 제가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모든 걸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손실이 났을 때에도 바로 말했고 성공을 했을 때에도 함께 기뻐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성장을 해왔습니다. 저는 미니멀을 하면서 절약하며 불필요한 소비를 줄였고 절약으로 종잣돈을 모았고 그 종잣돈으로 투자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미니멀을 하면서 배운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내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아는 거였어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보다는 내 삶에 꼭 맞는 것을 선택하는 법을 배웠죠. 투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부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타가 아닌 장기 투자를 선택했고 주식 종목에 대한 깊은 인사이트가 없다 보니까 배당주와 ETF 그리고 미국 우량주 같은 걸 사서 꾸준히 모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서 내일 파는 건 직장인이자 주린이인 저에게는 절대 맞지 않더라고요. 저는 1년에 10배 버는 주식보다는 10년에 4배, 5배 버는 주식에 투자하는 게 더 좋습니다. 당장 오르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시간이라는 복리를 활용하는 거니까요. 여러분에게 배우자는 어떤 존재인가요? 저는 한 배를 같이 타고 있는 동반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배를 탄 이상 파도가 치면 함께 흔들리고 순풍이 불면 함께 나아가는 사이라고 생각해요. 좋을 때도 있고 함께 겪어내야 하는 일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결혼 초부터 돈 관리를 합쳐서 했고 투자를 시작하면서는 역할을 철저하게 나눴습니다. 한 명은 경제를 책임지고 한 명은 가정을 책임지는 거예요. 물론 저희 방식이 정답은 아닙니다. 어떤 집은 남편이 투자를 하기도 하고 아내가 육아를 맡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집은 역할을 반반씩 나눠서 할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역할을 나누고 서로를 믿어주고 투명하게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은 상대방이 힘들 때 곱창도 사주고요. 작은 보상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지금 배우자가 투자를 반대하거나 협조해주지 않아서 힘드신가요? 투자는 돈을 불리는 기술이기도 하지만 부부 사이에 믿음을 불리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먼저 배우자에게 보여주세요.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말이죠. 그리고 상대방의 역할도 존중해주세요. 투자 공부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집을 지키고 아이를 키우는 것도 똑같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니멀 라이프도 투자도 결국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더라고요.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진짜 소중한 것에 집중하는 거죠. 물건도 줄이고 지출도 줄이고 스트레스도 줄이면서 대신 자산과 시간과 행복을 늘려가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투자 문제로 고민하는 부부들에게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남편과 혹은 아내와 마주 앉아 미래를 이야기하는 따뜻한 저녁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부부만의 투자 스타일이나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은행 안녕. 배당 수입 50원. 여기 땅이 너무 많아. 청주. It's my place. 26. 너 어떻게 알았어? 진짜. 안되는 보지도 않네요. 안녕하세요. 단순하게 살고 싶은 마스입니다. 벌써 2026년의 첫 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다들 1월은 잘 보내셨나요? 저는 올해로 직장생활 20년 차 47세 워킹맘이고요. 일하는 남편, 중학생 아들, 초등학생 딸, 이렇게 4인 가족이 20년 넘은 24평 작은 아파트에서 복닥복닥 살고 있답니다. 오늘은 저희 집 이야기와 함께 지난 1월 한 달간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돈은 얼마나 모으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사는 이 동네는 지은 지 20년이 훌쩍 넘은 구축 아파트 단지들이 모여있는 곳이랍니다. 5년 전 제가 살고 있던 단독주택을 정리하고 나오면서 고민이 좀 많았어요. 요즘 다들 선호하는 깔끔한 신도시로 갈 것인가, 아니면 조금 낡았지만 익숙한 구시가지로 올 것인가였죠. 물론 30평대 새 아파트로 가면 더 좋았겠지만 주거비를 낮추는 게 우선이라 이곳으로 왔는데요.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각자의 방이 좀 필요해지기도 하고 저와 남편도 가끔은 혼자만의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요즘은 좀 작더라도 방이 4개 있는 집으로 가고 싶은 욕심이 좀 스멀스멀 올라오기도 합니다. 왜 24평 정도의 방이 4개 있는 그런 구조는 없는 걸까요? 저희 부부 회사 근처는 10년 전만 해도 주변이 거의 다 시골 동네였거든요. 그런데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주변에 신도시들이 하나둘 생기더라고요. 도로는 넓어지고 상권도 으리으리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동료들 신혼 살림들은 대부분 이 근처 구시가지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최근에 들어오는 신입 직원분들의 이 신혼 살림은 대부분 이 신도시에서 둥지를 틀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구시가지에서 신도시로 이동하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주택에서 아파트로 이사를 올 때 다시 예전에 살던 이 구시가지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솔직히 돈 때문이었답니다. 지금 저는 서울 월세 보증금 수준도 안 되는 아주 저렴한 전세가에 살고 있어요. 만약 근처 신도시로 갔다면 주거비만 한 2~3배는 더 들었을 겁니다. 5년 전 저희 부부가 고민했던 그 시기에 회사 근처 구축 아파트에 살다가 우리와는 반대로 신도시로 이사간 제 직장 동기를 얼마 전에 만났어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사를 가니까 생활비가 2배로 늘었답니다. 예전 동네엔 아이들 학교 앞에 20년 된 떡볶이집이 있어서 아이들이 1~2천 원이면 컵떡볶이나 순대 등으로 간식을 해결했는데 이 신도시에는 전부 프랜차이즈 뿐이라 아이들 떡볶이 값만 해도 10,000원이 훌쩍 넘는답니다. 학원비도 더 비싸고 셔틀비도 따로 받고 같은 영어 학원인데 예전 동네보다 월 10만 원씩 더 비싸답니다.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의 단위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예전 동네로 돌아오고 싶어도 아이들은 이미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했고 이젠 너무 좋아해서 못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 신도시에 산다는 건 단순히 주거비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생활비 수준 자체가 한 단계 올라가는 거더라고요. 편의점 음식도 더 자주 사 먹게 되고 배달도 더 자주 시키게 되고 아이들 간식비도 자연스럽게 더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모든 신도시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제 친구의 경우는 그랬습니다. 사실 저도 좋은 집, 좋은 차를 보면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죠. 우리가 누군가 멋진 차를 볼 때 저 사람이 참 훌륭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와, 저 차 멋지다라고 차에 감탄하는데요. 사람들은 나의 물건을 볼 뿐 나 자체를 존경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소비의 기준이 달라지더라고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는 결국 나를 빈곤하게 만들 뿐입니다. 진짜 부자는 겉으로 보이는 물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통장에 그리고 자산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겉으로 보이는 새 아파트 대신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이 구축 아파트를 선택했어요. 아직은 신도시의 편리함보다는 이 구시가지의 저렴한 물가와 주거비가 주는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이 편리함에는 반드시 비용이 따른다는 걸 알게 되었죠. 아이들이 정말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서 진짜 큰 물에서 놀아야 한다면 모를까. 당분간은 여기서 주거비를 아끼면서 자산을 모으는데 더 집중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달부터 이렇게 절약한 돈의 일부를 아이들 주식 계좌에 일정 금액을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자산이 뭔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계좌에 수익이 생긴다는 사실만으로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아이들은 명절 용돈이나 생일에 용돈을 받으면 매번 주식에 넣어달라고 합니다. 여전히 자산이 뭔지 모르는 눈치지만 자산이란 좋은 거고 계속 늘려가야 한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건 어떤 종목이 오르냐가 아니라 시간의 힘입니다. 워런 버핏이 거대한 부자가 된 비결은 그가 투자를 아주 잘해서가 아니라 무려 75년 동안 투자를 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의 자산 대부분은 60대 중반 이후에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하니까 그 시간의 힘이라는 게 참 대단하긴 합니다. 투자는 돈 많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돈이 부족할수록 이 시간이라는 무기를 써야 합니다. 저희 아이들에겐 저보다 훨씬 긴 시간이 있잖아요. 지금은 비록 작은 돈이지만 이 돈이 시간이라는 복리를 만나면 훗날 아이들의 삶을 지켜줄 단단한 나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신도시 아파트는 비록 물려주지 못해도 올바른 경제관념과 이 씨앗 자산은 물려주고 싶네요. 그럼 1월 한 달간 우리 집 가계부는 어땠을까요? 저의 올해 목표는 연 5천만 원 모으기인데요. 1월은 다른 달에 비해 급여가 많이 들어오는 달이랍니다. 그래서 이번 달엔 딱 500만 원 저축을 했습니다. 벌써 목표액의 10%를 달성했어요. 하반기보다 상반기에 급여가 좀 많은 편이라 상반기에 보다 많은 저축을 해놓아야 이 목표액을 채울 수 있답니다. 남은 상반기에도 계속 분발해 보겠습니다. 생활비는 월 90만 원으로 살고 있는데요. 매주 일요일에 다음 주에 사용할 생활비 잔액 체크를 한답니다. 지난 1월은 90만 원을 살짝 초과했답니다. 이 초과분은 남편의 복지 포인트를 활용했어요. 이번 달엔 무지출을 좀 더 늘려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에게 가장 큰 변화는 이 연호크를 시작한 겁니다. 혼자라면 작심삼일로 끝났을 일들이 함께하니 비로소 습관이 되더라고요. 한 달 동안 새벽 5시에 같이 일어나고 책을 읽고 하루 습관을 인증하면서 정말 많은 힘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무언가 대단한 결과를 얻으려면 대단한 힘이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착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반드시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복리의 마법은 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습관에도 존재합니다. 매일 새벽 일어나는 작은 성공, 매달 월급의 일부를 떼어놓는 이 지루한 반복, 이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시간을 만나면 비로소 거대한 자산이 될 수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투자에서 한 방이나 최고의 수익률을 꿈꾸지만 진짜 성공한 투자자들은 최고의 수익률이 아니라 꾸준한 수익률을 오랫동안 유지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화려한 대박보다는 이 지루한 꾸준함을 믿습니다.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 멈추지 않고 매달 저축하고 투자하는 것. 연호클 멤버들과 함께 이 단단한 습관 덕분에 이번 달에 모은 이 500만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제 노후를 위한 든든한 산소통이 되어줄 겁니다. 이 절약과 투자도 체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작년엔 일주일에 2-3번 도시락을 싸서 다녔는데요. 올해부터는 바꿨습니다. 점심은 회사 구내식당에서 저녁은 가볍게 샐러드로. 구내식당 밥이 가격도 참 착한데 맛도 너무 좋아서 만족도가 최상입니다. 식비도 절약이 되고 일석이조더라고요. 점심보다는 또 저녁을 가볍게 먹어야 속이 편해진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가족들이 맛있는 걸 먹을 때 좀 참기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도전해 보겠습니다. 가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왜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 하면서도 여기에 머무르기를 선택했을까 하고요. 생각해보면 인생에서 모든 걸 다 가질 순 없더라고요.
새 아파트의 편리함과 쾌적함을 얻으려면 그만큼 더 많은 비용과 미래의 자유를 내어줘야 합니다. 반대로 제가 이곳 구축 아파트를 선택함으로써 얻은 건 비단 돈뿐만이 아닙니다. 조금 낡고 불편해도 주거비 걱정 없이 마음 편히 다리를 뻗고 잘 수 있는 안락함, 이 퇴근 후에 남편과 함께 동네 작은 산책로를 걸으며 나누는 대화,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를 위해 차곡차곡 쌓여가는 자산을 보며 느끼는 든든함까지. 저는 화려한 겉모습 대신 제 삶을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이 작은 행복들을 선택했어요. 하나를 얻기 위해 하나를 내어줘야 한다면 저는 기꺼이 거칠이를 내어주고 제 삶의 알맹이를 챙기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내어주고 계신가요? 남들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기준을 세우고 그 안에서 진짜 행복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선택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반가운 모습으로 찾아올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마스입니다. 요즘 날씨가 여전히 추운데요. 그래도 조금씩 풀리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제가 사는 곳은 여전히 새벽엔 영하권이라서 아직은 좋아하던 조깅은 잠시 쉬고 있답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날씨가 좀 더 따뜻해진다고 하니까 다음 주부터는 다시 운동화 끈을 묶고 새벽 공기를 마셔볼까 합니다. 어떤 구독자 한 분이 제 지난 영상 부동산 임장 스토리를 보신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역시 저는 안 되겠다. 투자나 공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더라. 이 글을 읽는데 마음이 참 쓰였어요. 오늘은 그분께 그리고 이 시작을 망설이는 모든 구독자님께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의 저는 처음부터 이 모습이었을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저도 시작은 굉장히 미약했어요. 결혼 전엔 김치찌개 하나 제대로 끓이지 못해서 쩔쩔매던 사람이었는데요. 아이를 낳고 유기농 식단에 관심을 가지면서 요리를 시작했고 내 집 마련을 위해 부동산을 기웃거리고 노후를 위해서 지금은 주식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미니멀 라이프와 건강 식단, 부동산, 주식 투자, 이 여러 가지 일들에 익숙해지기까지는 무려 1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 15년 뒤의 모습을 알고 시작했을까요? 사실 이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상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꾸준히 제 갈 길을 갔던 거죠. 예전엔 꿈꾸면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비웃던 저였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목표를 이룬 모습을 매일 머릿속으로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루를 채우지 않으면 그 긴 시간을 버틸 수 없다는 걸 말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건강한 식단, 임장을 다녔던 발자국들, 밤늦게까지 한 투자 공부, 이 모든 것들은 막연했던 그 믿음을 현실로 데려오기 위해 제가 15년간 묵묵히 쌓아올린 벽돌들이었어요. 한 분야에서 어느 정도 능숙해져 있는 작가든 헬스 트레이너든 요리사든 그 어떤 분들을 봐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어떤 분야든 고수가 되려면 최소한 10년의 세월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갖추신 분들도 처음엔 애송이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저 역시 이제 겨우 애송이 티를 살짝 벗었을 뿐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이 애송이 시절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어제까지의 나보다 오늘 딱 한 걸음만 더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결국 미래의 나를 만드는 거니까요.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도대체 언제까지 절약을 해야 하는 건가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이 부자의 언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생을 30년씩 나눈다면 첫 30년은 돈에 대한 배움의 기간이고 다음 30년은 돈을 버는 기간이며 마지막 30년은 정확하게 돈을 쓰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30살부터 60까지는 돈을 버는 치열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47이니까 인생의 가장 치열한 여름과 가을 사이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군말 없이 봄에 씨 뿌린 땅을 부지런히 열심히 가꿔야 하는 때인 거죠. 요즘 미국에서는 젊은이들 사이에 노바이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무지출 열풍이죠. 필수품을 제외한 커피, 화장품, 옷 등을 일시적으로 사지 않고 의식적으로 무지출에 도전하면서 SNS에 인증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투자 공부를 위해서 딱 3년간 이 필수품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출을 거의 하지 않고 종잣돈을 모았답니다. 불편해도 참고 지내고 필요한 건 당근을 하거나 얻어서 사용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조금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작년에 남편과 상의해서 용돈도 조금 올려주고요. 소비의 숨통을 좀 틔워주기로 했거든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작년에 목표했던 서울에 집도 마련했고 노후에 쓸 연금도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부터는 예전처럼 악착같이 돈을 모으지 않아도 되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여유도 결국 자산이 어느 정도 모였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작은 눈덩이를 거대한 눈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선 초반에 꽉 뭉치는 힘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자산이 모이기 전에 섣부른 소비는 눈덩이를 다 흩어지게 만들 수 있거든요. 종잣돈이 모일 때까지 절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남들과 똑같은 하루를 보내며 다른 내일을 기대할 수 없기에 저는 지난 시간 동안 이 평범한 소비 대신 미래의 자유를 위한 대가를 선택했고 묵묵히 치러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바로 10년째 이어오고 있는 이 미니멀 라이프 덕분입니다. 처음엔 단순히 물건을 비워내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이 과정이 반복되니까 자연스럽게 이 소비가 줄더라고요. 불필요한 물건과 필요한 물건을 구분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면서 저만의 기준을 만들어 갔습니다. 물론 제 미니멀은 단순히 물건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복잡한 식단, 불필요한 인간관계, 그리고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잡념까지 이 삶의 군더더기를 덜어내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어요. 가족과 함께 사는 집이다 보니까 저만의 스타일을 100% 고집할 수는 없어서 적당히 타협도 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 제 통제가 가능한 영역만큼은 이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덜어내고 제 삶의 본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 4인 가족의 한 달 생활비는 고정비와 변동비를 모두 합쳐서 한 300만 원 내외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300만 원 중에 이 변동 생활비로 이 90만 원을 책정해 놓고 이 안에서 식비와 자잘한 생활비를 해결하고 있답니다. 이 전체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은 예전 같으면 예외 없이 모두 저축과 투자로 돌렸었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저축 목표인 연 5천만 원 모으기를 달성한다면 그 이상의 수익은 우리 가족을 위해 쓰기로 결정했답니다. 무조건 조이기만 하면 언젠가 튕겨나갈 수 있잖아요. 그동안 절약하느라 고생한 가족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이 긴 마라톤을 지치지 않고 완주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이제는 무작정 아끼는 것보다 지치지 않게 속도 조절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저는 적금 통장 대신에 주식 계좌에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큰 자산은 마련해 두었으니까 이제는 유동성이 좋은 주식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인생의 가장 왕성한 활동기인 30대부터 60대. 이 시기에는 이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돈이 스스로 일을 해서 벌어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주식 공부를 부동산 임장 다니듯 아주 치열하게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저만의 확실한 투자 원칙은 세워두고 그 안에서 움직입니다. 예전에는 성장성이 높은 미국 주식 위주로 담았다면 작년부터는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의 중요성을 좀 깨닫고 배당주의 비율을 늘려가고 있어요. 저희 주식 포트폴리오를 공개해 볼게요. 저희 주식 계좌는 목적에 따라 딱 3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연금저축 계좌예요. 은퇴 후에 월급처럼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주로 배당주 ETF를 모아가고 있는데요. 이 계좌의 진짜 매력은 세액공제입니다.
연금저축에 연간 600만 원을 꽉 채워 넣으면 연말정산 때 최대 16.5%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거의 한 100만 원 가까운 돈이죠. 주식으로 16.5%의 수익을 내기 정말 어려운데요. 그런데 이 계좌는 넣기만 해도 이만큼의 확정적인 수익을 챙겨주니까 안 할 이유가 없는 계좌라고 생각해요. 노후 준비를 하면서도 매달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서 당장 혜택도 챙기고 미래도 준비하는 일석이조 계좌랍니다. 두 번째는 중개형 ISA 계좌입니다. 이곳에는 배당률이 높은 한국 주식을 담고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세금 때문인데요. 보통 주식 배당금이나 예금 이자를 받으면 15.4%라는 꽤 큰 세금을 떼어가는데요. 예를 들어 배당금으로 200을 받는다고 하면 일반 계좌에서는 약 3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좀 많이 아깝죠. 하지만 이 ISA 계좌는 200만 원까지는 세금이 0원이에요. 30만 원 넘는 돈을 고스란히 내 지갑에 챙길 수 있는 거죠. 한도를 넘겨도 크게 걱정은 없습니다. 일반 세율보다 훨씬 낮은 9.9%만 내면 되니까요. 배당주 투자를 한다면 이 계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일반 계좌예요. ISA에 담을 수 없는 미국 대형 우량주들을 주로 여기에서 모으고 있는데요. 비과세 혜택은 없지만 매일 이자를 챙겨주니까 파킹 통장으로 활용을 하면서도 10년 뒤에 거목이 될 우량 기업들의 성장을 믿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포트폴리오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갖춰졌기 때문에 아직 1년이 안 된 종목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10년 이상 꾸준히 투자할 생각이기 때문에 배당주와 함께 이 성장주의 비중도 든든하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솔직히 예전엔 간절히 꿈꾸면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믿지 않았어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40을 넘기고 투자를 시작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결국 나 자신에 대한 믿음 없이는 그 어떤 목표도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걸 말이죠. 이렇게 살다 보면 예고 없이 태풍이 불어닥칠 때가 있어요. 경제적인 시련일 수도 있고 마음의 병일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젊은 시절에 아주 깊은 무기력이 찾아왔던 때가 있었어요. 밥 한 톨 넘기기가 힘들 만큼 기력도 없고 기쁨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는 이 늪 같은 시간들. 그때 알았습니다. 평소에 이 단단한 마음의 근육을 키워두지 않으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말이죠. 그때 저를 일으켜 세운 건 특별한 계기는 아니었어요. 그저 부러지지 않고 휘어진 채로 그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비극이 내 삶의 핑계가 되지 않도록 묵묵히 버텼더니 어느새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주식과 부동산을 치열하게 공부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언젠가 또다시 예고 없이 들이닥칠 인생의 태풍 앞에서 저와 제 사랑하는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줄 든든한 방파제를 쌓는 일. 그것이 제가 투자를 멈추지 않는 진짜 이유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결국 이거예요. 누구에게나 이 애송이 시절은 있습니다. 김치찌개 간도 잘 못 맞추던 저의 신혼 시절처럼 무언가를 시작하는 단계에선 누구나 서툴고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 그리고 멈추지 않는 꾸준함이었어요. 그 불안함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15년을 걸어오니까 저는 분명 어제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 부디 남들의 속도에 주눅들지 마세요. 우리가 이겨야 할 대상은 타인이 아니라 바로 어제의 나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쌓은 그 작은 습관으로 내일이 달라지고 내일이 달라지면 인생의 계절이 바뀝니다. 그 사소해 보이는 하루들이 모여서 어느 순간 놀랍도록 달라진 인생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시작에 따뜻한 응원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을게요. 안녕. 입은 되지 마요. 나중에 만들어.
휴지 줄까? 알았어요. 백기 끝났어요. 우와. 지그재그. 됐어? 우리 5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아? 잠깐.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면서. 안녕하세요. 단순하게 살고 싶은 마스입니다. 요즘 공기가 제법 부드러워졌죠. 저는 이 추운 겨울보다는 이 에너지가 도는 따뜻한 계절을 좋아해서 그런지 요즘 날씨가 참 반갑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이 컨디션 조절 때문에 집 안에서 운동을 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새벽 조깅을 시작했답니다. 최근에 읽은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이 다리가 움직이는 순간 생각이 흐르기 시작한다라고요. 이 겨울 내내 쉬어서 몸이 좀 무거웠지만 다시 천천히 걷고 뛰면서 이 생각의 근육도 함께 키워보겠습니다. 제 몸이 예전에 그 상쾌했던 리듬을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달려볼게요. 봄맞이로 집안을 둘러보다가 이 4년 넘게 우리 가족의 물을 책임지던 정수기를 교체했어요. 오래 쓰다 보니까 플라스틱 표면에 스크래치도 좀 나고 많이 낡았더라고요. 이번에 교체하면서 용량도 좀 더 넉넉한 3.6리터로 들였습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지향하지만 무조건 안 사는 게 능사는 아니더라고요. 매일 쓰는 물건일수록 좋은 것을 사서 아낌없이 충분히 사용하는 것. 그리고 제 역할을 다한 물건은 미련 없이 비워내는 것. 새 물건을 드리는 설레임만큼이나 낡은 것을 잘 보내주는 이 비움의 과정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물건도 마음도 순환이 되어야 맑게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영상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서 저도 참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저의 생각에 공감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 영상으로 힘을 얻어서 다시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 글들을 읽다 보면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 저라고 왜 흔들리지 않겠어요. 직장생활 하랴, 살림하랴, 투자 공부하랴 열심히 달리다가도 이렇게 문득 이게 맞나? 싶은 현타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저의 이야기를 소리내어서 말하고 여러분과 생각을 나누는 이런 과정이 저에게는 이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다잡는 다짐의 시간이 되기도 한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나를 일으켜 세우는 건 거창한 동기가 아니라 내가 내 입으로 뱉은 스스로 다짐한 약속들이더라고요. 댓글 중에 돈을 모으고 싶은데 막막해요. 뭐부터 해야 할까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럴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답은 이거랍니다. 5년짜리 인생의 지도를 그려보세요. 1년은 인생을 반전시키기엔 너무 짧지만 5년은 이 모든 걸 변화시키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새해가 되면 5년 뒤의 저의 모습을 먼저 그립니다. 그동안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해 오던 걸 정리를 하고 목표를 정합니다. 능력 밖이라고 생각되는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룬 목표를 시각화하는 거죠. 그리고 5년 뒤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년, 분기, 월 단위로 시간을 쪼개고 결국 오늘 당장 내가 해야 할 일을 정하고 있답니다. 5년 뒤의 경제적 자유는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아낀 커피 한 잔, 오늘 읽은 경제기사 한 줄이 모여서 5년 뒤에 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더라고요. 오늘을 허투루 보내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하루가 나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음을 믿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 경제적 자유를 위한 저의 5년 계획을 지탱해주는 가장 기초 체력인 바로 우리 집 생활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 가계부 내역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90만 원 생활비에 아주 이 세세한 내역까지는 공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공간은 저를 모르는 분들뿐만 아니라 제 가족이나 지인들도 보는 곳이라 조심스러운 마음이 크답니다. 무엇보다 제가 지난 15년간 절약을 하면서 깨달은 건 이 마음의 평정심을 지키는 게 돈을 모으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를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때로는 저의 방식에 대해 쏟아지는 날선 시선들을 감당하기가 벅찰 때도 있었답니다.
가볍게 건네는 그 부정적인 말들이 묵묵히 걸어가려는 제 발목을 잡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 흩어진 마음을 다시 긍정적으로 돌려놓는 데는 생각보다 꽤 많은 노력이 필요했어요. 제 채널에서는 우리가 함께 오래 갈 수 있는 방향성과 가치관을 나누는데 집중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 긴 마라톤을 지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월 90만 원으로 저희 가족이 잘 살아가는 법을 공유해 볼게요. 일단 저희 전체 생활비 내역부터 조금씩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집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항목별로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아이들 교육비와 주식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더 어렸을 땐 명절 세뱃돈이나 생일 용돈 정도만 모아서 이 주식을 사주곤 했어요.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아이들 몫을 따로 챙기기보다는 저희 부부의 노후 준비가 더 급했거든요. 부모가 노후에 가난하지 않은 것이야말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믿었답니다. 다행히 이제 저희도 어느 정도 경제적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맞는 투자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큰아이는 정기적인 용돈을 주되 선투자, 후소비 원칙을 세웠습니다. 아이와 합의해서 용돈의 일정 비율은 무조건 주식계좌로 먼저 이체를 해줍니다. 우리 어른들이 월급 받으면 저축부터 하고 생활비를 쓰듯이 아이도 투자를 먼저 하는 습관을 몸으로 익히게 하는 거죠. 투자를 하고 남은 돈은 간식을 사 먹든 다시 주식에 넣든 전적으로 아이의 선택에 맡깁니다. 반면 둘째는 아직 어리다고 생각해서 정기적인 용돈을 주지 않아요. 대신 매주 해야 할 과제나 문제집을 다 풀면 그 보상으로 일정 금액을 용돈이나 주식으로 넣어주고 있답니다. 돈은 거저 생기는 게 아니라 노력의 대가라는 걸 배우는 과정이죠. 다행히 둘째도 용돈보다는 주식으로 받는 걸 더 좋아하고 있답니다. 저희 집 교육비 항목을 보시고 살짝 놀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중학생과 초등학생을 키우는 집치고는 이 지출이 꽤 적은 편이거든요. 저희 큰아이는 중학생이지만 공부학원을 따로 다니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 아이의 재능은 책상 위가 아니라 다른 쪽에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이 둘째도 돌봄 후에 태권도와 미술만 다니고 있어요. 이 교육비 부분은 앞으로도 아이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조율해야 하는 항목이라 계속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투자 공부를 하며 깨달은 사실 하나는 이 대학 졸업장과 대기업 입사만이 인생의 유일한 정답은 아니라는 것이었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무조건적인 입시 공부를 강요하진 않습니다. 대신 그 사교육비로 훗날 아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주식을 사모으는 쪽을 택했어요. 나중에 아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이 든든한 시드머니가 더 큰 날개가 돼서 훨훨 날아갈 수 있게끔 도움을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험료인데요. 보시면 가격이 아주 심플하죠. 저는 재테크 공부를 시작하면서 실손 보험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을 해지했고요. 그 해지 환급금은 종잣돈으로 돌렸습니다. 다행히 저희 부부 실손보험료는 회사 복지 포인트로 해결하고 있어서 현금 지출은 아이들 실손보험료만 나가고 있어요. 저희는 가족들이 아직 병원을 자주 가는 편은 아니어서 이 실손만으로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보험보다 더 확실한 대비책은 건강한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년에 병원비로 돈을 쓰는 대신에 지금 운동하고 좋은 식단을 챙기면서 예방을 하는 거죠. 그게 제가 추구하는 진짜 보험이자 노후 준비라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가계부의 허리 역할을 하는 예비비는 매달 30만 원씩 떼어둡니다. 여기서 여행, 경조사, 자동차 보험료 같은 비정기적인 큰 지출을 해결합니다. 30만 원으로 그게 다 돼? 라고 묻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비결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지난 5년간 저희 가족이 여행은 거의 가지 않기도 했고요. 30대와는 달리 지금은 의무적인 인간관계에 돈을 쓰기보다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게만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며칠 전 시어머님 생신 때 맛있게 외식을 했는데 그 비용도 예비비 통장에서 지출했답니다. 물론 월급에서 생활비와 저축을 빼고 남은 짜투리 돈이 생기면 이 예비비 통장으로 넣거나 저축을 추가로 더 하고 있어요. 예비비는 언제든 이 비상 상황을 막아줄 우리 집의 든든한 에어백 역할이라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 외에 통신비, 관리비 등은 고정비로 책정해 놓고 사용하고 있어요. 아끼기만 하면 금방 지치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남편과 저의 용돈을 5만 원씩 인상했습니다. 이제 각각 30만 원씩 받는데요. 이 안에서 필요하면 미용실도 가고 옷도 사 입고 친구도 만납니다. 각자의 취향과 품위 유지는 철저하게 본인 용돈 안에서 해결하는 게 원칙이에요. 서로의 숨통을 틔워주는 최소한의 존중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대망의 생활비입니다. 이 9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 돈은 남편 명의의 체크카드 30만 원, 제 명의 체크카드 60만 원으로 나누어 입금됩니다. 철저하게 식비와 생필품, 아이들 간식비 같은 변동 지출에만 사용하는 돈입니다. 중요한 건 변동비지만 90만 원으로 고정비처럼 책정을 해놓고 그 안에서 소비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이에요. 이 90만 원으로 생활하다 보면 살짝 부족할 때도 생기는데요. 그럴 땐 남편과 저의 회사 복지 포인트를 활용하거나 아까 모아둔 예비비를 끌어와서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어요. 주변에서는 이제 좀 넉넉하게 써도 되지 않아? 라고 묻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제가 이 90만 원을 고집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읽는 책인데요. 이 부자의 언어에서 이런 문장을 읽었답니다. 편안함은 우리를 낮은 목표 안에 가두어 버린다.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예산을 넉넉하게 잡으면 당장은 편하겠지만 그 편안함에 익숙해지는 순간 더 큰 목표를 향한 절실함은 사라지게 됩니다. 저에게 이 90만 원 생활비는 적당히 안주하고 싶은 마음을 다잡아주는 건강한 긴장감입니다. 이 약간의 불편함이 저를 깨어있게 하고 결국 우리 가족을 더 높은 곳으로 데려다줄 연료가 될 거라고 믿어요. 저희 가족의 기준인 생활비 90만 원이 모든 가정의 정답일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나만의 90만 원이 분명 있을 테니까요.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니라 우리가 남들이 사는 대로 사는 평범함 대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미래의 자유를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기꺼이 감수하고 있는 이 약간의 불편함은 내일의 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절약과 미니멀 라이프가 잠깐 스쳐가는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삶에 깊이 스며든 일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달 결혼식을 위해 잠깐 굶어서 살을 빼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평생 건강을 위해 매일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식습관처럼 미니멀 라이프도 내 삶에 자연스러운 태도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은 불필요한 가지를 쳐내는 과정이 아프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흩어지는 에너지를 모아 진짜 중요한 곳에 집중하다 보면 그 하루하루가 모여 여러분들의 5년 뒤를 그리고 평생을 지탱해줄 단단한 뿌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차가운 겨울 땅 아래서도 뿌리는 묵묵히 봄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오늘 제 영상이 막막했던 여러분들의 가계부에 그리고 마음에 따뜻한 작은 봄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지치지 않고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을게요. 안녕. 얘는 굴러가는 효과를 잘 물건들의 생활이니까 우리 5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아? 작가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면서 그럼 그거를 이야기로 만들면 내가 지금 7살 때부터 지금 9살이거든요. 근데 그때 썼던 일기가 한 덤이에요. 그거 다 이어가지고 이야기로 만들어. 그렇지. 너무 좋은 생각이다. 엄마 지금도 글을 매일 쓰고 있고 절약하는 이야기나 그리고 투자하는 이야기 그리고 살림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엮어서 책을 만들고 싶어. 엄마가 생각해보니까 5년 전의 엄마랑 지금의 엄마가 완전 다른 거야. 그래서 지금의 엄마랑 5년 후의 엄마는 또 다른 사람이 되었어. 너도 지금 9살이잖아. 5살 때 너랑 지금의 너 완전 다르지. 그거랑 비슷해. 지금의 네가 하는 그림이나 글보다 나중에 네가 6학년 때는 그림이나 글을 훨씬 잘하겠지. 엄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우리의 멋진 5년을 후를 위해 좀. 아빠도 껴줘. 아빠 짠 짠.